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쏙쏙들이 들여다보고 있죠.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서가번,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2시 1분인가요? 그죠? 12시 2분에 2분입니까? 도착해서 예, 2분에 논현동 자택에 네. 검찰들이 도착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로 보셨어요? 오늘? 예. 감정이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그냥 뭐 덤덤했습니다. 덤덤했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참 여러 만감이 교차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참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네. 또 한 번의 이 불행한 일이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네. 진성호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겁죠, 마음이. 어쨌든 지금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이 지금 거의 다가 지금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되는 건데 네. 어쨌든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이면 저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은데 다만 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그에 앞서서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구속되기 전에 좀 정치인으로서 한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더라면 글쎄 어땠을까? 말이에요. 좀 저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너무 법적인 측면에서만 대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지지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좀 보기 안 좋습니다만 네. 본인도 어쨌든 뭐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잠시 밝히긴 했지만 좀 더 진정 어린 그 사과를 글쎄요. 본인의 육성으로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퇴임 후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리고 구속되는 그런 상상을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취임할 때는 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이었을 텐데 네.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구속되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는 현장을 보면서 후련하다는 마음보다는 네.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다들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고요. 이 수감번호 716번이라는데 이 최순실, 김기춘과 함께 이제 동부구치소에 있는 그쪽에 거거든요. 동부구치소에 최순실이 있구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네, 동시에 두 대통령을 둘 수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동부구치소로 가게 됐는데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네.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법적으로 제대로 된 필요하다면 처벌도 받고 네. 또 모든 이 위정자들이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하셨을 텐데요.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도 하여튼 계속해서 토론할 주제가 넘쳐 흐릅니다. 그냥. 그래서 두 가지만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토론 주제들은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개헌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국회도 더는 개헌 협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입니다.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개헌,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여기서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를 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대통령 기원안 발표, 개헌 동력 승부수가 될 것인가입니다. 4월에 걸쳐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개헌안에 대해서 세 부분에 나눠서 발표를 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권력구조에서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인 것이죠. 그 대신에 4년, 지금 5년 단임제인데 이것을 4년 연임제로 2번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헌 전체 말씀인 거죠? 이번에? 아니 권력 구조 문제를 예. 전체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어쨌든 방대하니까. 이번 개헌을 보면서 청와대에서 이제 조국 수석이야 진성준 비서관 또 이렇게 같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최초로 지금 한 15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개헌을 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계속 대통령마다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네. 이제야 비로소 국민들이 이게 개헌이 이제 되려는가, 또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그림들 또 이런 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번 개헌에 기본권에 대해서 국민에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한 것들이 또 의미 있게 보여줬고, 두 번째로 이제 지방 분권 시대를 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좀 더 이 말 그대로 지방자치에서 저는 대선 때도 뭐 대부분의 후보들이 거의 연방제 수준의 이 지방 분권 시대를 이렇게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방 이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한 것도 또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 주권을 좀 더 강화했다. 국민 소환제라든지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헌법에다 명시한 것은 큰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러면은 권력 구조의 문제를 지금 이제 가지고 논란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이번 헌법에서 말씀 주셨듯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연임으로 분명하게 했죠. 이거 갖고 말들이 많은데 좀 더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점들은 이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한 것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 개헌과 관련돼서 정부 구조를,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70%가 넘게 70% 거의 70%가 넘게 대통령 중심제를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그것들은 국민의 요구, 국민의 여망들을 받아서 그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4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이 한계들, 국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국정 운영의 그 연속성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로 이렇게 규정한 것은 뭐 비교적 고민했고 잘 정리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성준 의원께서 권력구조 분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네. 그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네.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는데, 네. 자,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면 이것은 계약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발의권이 없는 나라가 더 많다, 선진국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우려를 갖다 점잖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뭐 8순위 훌쩍 넘기신 원로 헌법학자 허영 전 연세대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마이크를 잡고 개헌을 지금 발표하는 저 모양새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 저 자리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저 자리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고, 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개헌을 갖다가 확정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서는 이 개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나 지금 청와대 참모들의 말은 뭐냐면 국무회의를 곧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26일 이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네. 그게 뭡니까? 국무회의를 들러리고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도 법을 만들어 봤지만 국회의원이니까 법제처에서 이제 심사를 받습니다. 일반 법률도 1주 2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일입니다, 지금. 아니, 하나의 조그마한 법률도 법제처 심사가 1주 2주 하는데 이 중요한 헌법이라는 거를 3일 동안 니들이 해라? 저는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개헌이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절차들을 보면요, 굉장히 절차적으로 모순이 많고, 그 중요한 개헌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거는 지금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들이 지금 화낼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헌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의 권한을 더 줘가지고 국무회의를 갖다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존재도 갖고 있는 권력도 행사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한다는 건지 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권력 구조 문제에서 저는 정세균 의장의 이 말씀하고 지금 현재 그 절차상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서두르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갖다 유도하는 시간도 지금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반 정도인데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일찍 청와대가 준비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마감 시간에 맞춰고 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어쨌든 절차상 문제 그리고 권력 구조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따 저는 좀 네. 바로 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상당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역시 쟁점은 권력 네. 구조 문제인 그렇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 운영에는 안 나오던 조국 수석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그 모습도 국민들이 고운 눈으로 바라보기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이제 그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발표까지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한 이 모든 안들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과연 반기를 들고 충분한 토의와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일단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그 권력을 분산시킬 것인가가 사실 이 개헌의 쟁점 사항인데 예.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만 봐서는 굉장히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현 체제에서도 제대로만 잘 할 수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그런 폐해는 없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운영을 잘한다면. 운영을 그런데 기간도 5년으로 짧고 또 뭔가 그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시쳇말로 먹튀처럼 그 임기 안에 성과주의 급급해서 사실상 국정 운영을 망쳤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제를 연임을 한다, 4년 연임. 그럼 그걸로써 과연 이 모든 폐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감사원의 어떤 독립화, 그다음에 뭐 헌재, 네. 여기에 조금씩의 그 어떤 그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4대 권력기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런 문제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개헌안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특히 총리 선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뭐 일리 있고 지적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조국 수석이 그 발표한 거 그게 마치 뭐 허영 교수 늘 보수 정권의 그 말씀들을 위에서 말씀 많이 해주시죠. 박근혜 정권 때 그 헌정 질서를 문란했을 때 뭐 별로 뭐라고 말씀하신 적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차치하고서라도요. 개헌안이 마련되면 국무회의 부의하기 전에 어떤 개헌안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부의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절차, 국무회의 부의되기 전에 이런 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하려고 합니다. 청와대 대통령 안이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에게 3일에 걸쳐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절차적으로 안 하는 게 문제지. 안 하는 게 문제지 절차적으로 법적 절차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오히려 정말 이 그 꼬투리 잡기를 위한 꼬투리 잡기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네. 이제 권력 구조 문제에서 두 분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그간에 문제 제기했던 문제들이면 틀림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왕 이거는 개헌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는데 결국은 그럼 어떤 형태로 정부 형태를 바꿀 것이냐. 그렇지.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인지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인지 이원 집정부제인지를 이 구분해서 우리가 뭐 그 교과서적 그 구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정부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중심제 교과서대로 하자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 많은 권한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있죠. 총리,
사실 대통령 중심제 총리라는 거는 사실 불필요한 그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그걸 혼용해서 뭐 강화해서 책임 총리제 지금 현재 현행 헌법상에서는 그렇지만은 지금 앞으로 되는 헌법 구조에서의 총리의 기능은 또 별개로 지금과 다르게 대통령 중심제적으로 개헌을 하면은 총리의 권한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약화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권력 구조가 되지 않았느니 이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네. 두 번째로 실제로 그럼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냐. 4년 중임제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현행 헌법이 4년 연임제 여러 가지의 이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 구조 그러면 제왕제적 권력 구조 대통령 중심제를 어떻게 뺄 거냐. 그래서 아까 감사원 기능을 독립을 시킨다. 그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건 국회에다 두겠다. 미국식으로 국회에다 두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그때 안 받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특별 사면 그거는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의무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국립총리의 이 권한들을 뭐 강화하겠다라고 여기 했고 여러 가지 감사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국회 선출하도록 해놨고 원장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특별하게 지금 예산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제한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국회에다가 좀 더 기능들을 강화하겠다. 이런 안들이 결국 대통령 중심 원래대로의 교과서적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거거든요. 또 많이 가 있는 거죠.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것들을 빼서 그렇게 가는 것들인데 그거를 지금 마치 국회의원들이 그게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지지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아주 교묘하게 표장을 해서 그게 사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면은 그거는 의원집정부제입니다. 아니면 의원내각제입니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의원집정부제라고 봐야죠. 의원집정부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예. 그거는 국민을 대단히 우롱하고 속이는 거다. 의원집정부제를 원하면 의원집정부제 안을 가지고 의논해야 돼.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내각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의원내각제를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를 다 섞어가지고 대통령 중심제에다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됐고 대단히 교묘하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가번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예. 그런 생각이 충분히 나름대로 항상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라 절차상 왜 문제가 있느냐. 자, 지금 서가번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헌법 89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헌법을 바꿀 때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조국석이 국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셨다. 그리고 26일에 발의를 한다. 그리고 26일 발의하기 이전에 국무회의를 갖다 언젠가 그 시점에 한번 열어가지고 통과시킨다. 아니죠.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서가번 전 의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다음 단계 발의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무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설명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냐고요. 지금 20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 수석이라는 분이 국민들한테 전문을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26일 들어보세요. 네. 26일 발의하기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하겠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무회의가 이 개정안을 위한 국무회의가 언제 설정된지는 모르겠으나 몇 시간 동안 이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까지 공개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들이 이거 8년 연이면 안 돼. 이거 5년 단임대로 해. 누군가 장관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사 때. 그렇다 그러면 또 누군가 경제장관은 예를 들어서 토지 공개 좀 그거 안 돼. 그러면 그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서가번 전 의원님 말씀대로 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쯤에 조국석이 이거를 우리 청와대 안에 이런 건데 네. 의견 좀 모아 주십시오 해야지.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20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가 발표해버리고
법무부 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26일에 발의한다면 그 전에 언젠가 한번 그걸 통과한다는데 이런 걸 갖다가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수기 국무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된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미국 정도가 떠오를 뿐이고요. 이원 집정부제 프랑스 좀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총리가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진지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좋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인사권, 권한 너무 많지 않냐? 저는 정세균 의장이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계약이라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촛불 정신, 지금 대통령제가 너무나 제방적이기 때문에 그 힘을 좀 빼라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요. 정부 법률안 제출도 뭐 국회의원 10명 사인만 받아서 하면 된다. 이게 아니 우리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이게 무슨 대통령 권한을 빼는 겁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서가번 의원님의 논리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우습게 알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수석이 국민들한테 우리 안에 이거니까 검토해달라고 하는 해주셔야 했지 이거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른 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이야기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논쟁을 해야 될 아니지 그걸 왜 지금 청와대 수석이 수석이 그 안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논쟁합니까? 지금까지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하세요. 예. 국회에서 19대 20대 다 개헌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세금으로. 국회 그리고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다 공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안을 만들면은 그 국회안을 가지고 심의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그 많은 몇 년입니까? 그 많은 세금 받아서 특위 구성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 세금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안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안이라도 내서 그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안 한 것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자기들 국회의원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계속 따박따박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밤샘 해서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국회 안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렇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거를 의원 집정부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의원내각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들을 갖고 싹 쓸어 모아가지고 대통령 중심제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니까 그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물타기를 해서 옳으네 그러네 뭐 제왕직 대통령제를 지금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뭘 갖고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통령 중심제는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전형이에요. 팩트 정리를 좀 하죠. 그럼요. 예, 정세균 의장은 예. 제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가 아니라 세미 프레지덴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현재 그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안을 냈죠. 실제로 발의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걸 합의를 해서 냈습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회에 만들어서 제출하면 될 걸.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이 하는 일들은 대통령대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걸 갖고 왜 뭐라 그러냐고요.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김희정 전 의원님 하시죠. 지금 이 개헌안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목표가 개헌을 하는 것입니까? 발의를 하는 것입니까? 개헌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을 하는 거죠.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이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해 던져놓으면 그냥 끝입니까 그걸로? 지금까지 잠깐만 지금까지 우리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정권마다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다 그랬을 때 야당에서 당시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선거에 이용한다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누수가 생긴다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헌신작처럼 다 내던졌잖아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전해년에 총선 전까지 1년 반, 근 2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큰 선거, 선거가 국민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는데 경제 살리기도 해야 되고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알겠습니다. 그 국민들이 언제 계속해서 선거에만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선거에만 빠져가지고 계속 갈 겁니까? 그러니까 국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걸 갖고 뭐 그냥 어쩌자고 하냐고요. 간단하게 알면 길게 하십니까? 그 준비를 안 하는 국회에서 잘못이죠. 물론 그 잘못된 점도 있고요. 저희가 뭐 교육받으러 온 건 아니니까 내용은 다 아는 주제의 사실이고요. 다만 이 현실적으로 이걸 실현 가능한 문제인가가 저는 방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무회의 통과, 그다음에 26일 발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제 논의를 얼마만큼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김 의원님 오히려 국회를 뭐라고 그래야지 왜 아니, 그래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토론할 의미가 없죠. 이거 토론 왜 합니까? 아니 토론의 의미가 있죠.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부스부스 끼어드시면 제가 얘기할 말씀을 수 드릴 있으니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시죠. 네. 그리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지 모르죠. 그리고 26일 날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대통령도 공석의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좀 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계속해서 방어하시는 건 좋은데 여당 입장에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상황인 것이냐, 상식에 맞는 부합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조국 수석이 그 정부 입장, 그다음에 대통령 뭐 발의한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이제 뭐 변형된 뭐 의원 내각제, 그다음에 의원 집정부제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 총리 임명하는 걸 그대로 가져가는 대통령 연임제를 하시겠다는 건데 대통령께서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변형된 대통령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있고 총리 임명하는 그거는 변형된 대통령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조국 수석은 뭡니까?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은 변형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로 그것을 포장한 것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본인의 의견이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가모는 말씀하신 거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조국 수석 얘기가. 제 얘기는 국회도 안을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내는데 네. 보십시오. 자유한국당하고 나머지 당하고 이 입장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빼고 하자는 것도 있고 어느 야당은 민주당 같이 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민주당에서 5당 다 모여가지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회 안에 조정은 필요한 건데 대통령이 그 국회 상황을 많이 아시면서도 굳이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내일 투표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6.13 지방선거 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4월 달에 또 이 같이 투표한다는 거 국회법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법이 있어야만 또 같이 동시 투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는 그 진정성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개헌이 가능하냐의 문제에 우리는 이 더 큰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개헌이 제가 가능합니까, 먼저는 이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심각한 문제 팩트체크 하나 하시겠습니다. 자, 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는요. 지방선거든 무슨 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지금 30년 동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같이 투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선거 비용이 절약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얼마나 국민 합의를 갖다 받느냐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국무회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헌법에 89조에 헌법에 규정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 이왕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회를 압박할 거면 제대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잠깐만 또 하나 말씀 좀 듣고 하십시오. 지금 시간을 하면요 거의 지금 서가원 의원님은 저희 한 3배쯤 말씀하시는데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청와대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담아서 만드는 게 헌법입니다. 그리고 87년 헌법은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위주로 하는 것들이 저는 압박하는 효과는 있고 또한 제가 볼 때도 국회가 잘한 거 없습니다. 늦게 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세균 의원님 말씀처럼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여유를 줘야지. 아까 김유정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가 발의냐 아니면 진짜 결과인 개헌이냐인데 자 발의 자체가 목표라면 이런 방식도 저는 좋다고 보지만 개헌이 목표라면 적어도 국회의원 100명만 반대하면 이거 통과 안 됩니다, 국회를.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런 거는 좀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요. 정말 지금의 모습은 누가 봐도 청와대가 좀 오만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좀 지금까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잠깐만요. 민주당도 차이를 내가 보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내가 대해서 정리할게, 목소리를 상황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이제 두 번째 주제도 있으니까 서가번 의원께서 한마디 얘기하시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국무회의 대단히 중요하죠. 그건 법적 절차입니다. 국무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주재할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주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 계시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시면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 반드시 주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부의 안 하겠다는 것 절차를 부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등에 잘못된 게 없는 걸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이고요. 이 중요한 헌법을 대통령 없이 합니까? 이미 그게 모양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모양의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헌법을 갖다가 알겠어요. 국무회의에서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얘기 좀 유정호 할게요. 의원님 얘기가 다 아니, 그거는 전달됐어요. 그다음에 서가번 의원 간단하게 마무리 그다음에 다 맞습니다. 다 옳고 그름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분명하게 이것도 하나의 국정 운영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국정 5년 동안의 임기간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에 이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또 그 사이에 개헌을 해서 국론이 그렇게 되더라도 개헌은 해야죠. 헌법은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서 온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은, 이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알겠습니다. 아마도 예. 그 진정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 기왕에 그러면은 대통령 정부안을 가지고 대통령안을 가지고 정 안 되면 논의해 주라. 이게 그래요. 알겠어요. 왜 이게 쇼통이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말씀 다 시청자분들에게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공은 뭐 하여튼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아니면 뭐 발의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3분의 2니까. 국회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강과 이념, 영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해서 합의된 안이 상정되는 것이 그거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면 분권형 대통령제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13개 국가에서 프랑스라든가 포르투갈이나 핀란드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또 간단하게 좀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년 전 대선을 준비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단단한 결기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만 한두 사람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가지고 인물군이라고 언론에 내본들 국민들이 그 감흥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강하고 참신한 원군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90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6월 13일이니까. 80여일. 80일입니까?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뭐 좀 구의원들 공천 문제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겠네요. 네. 하여튼 돌아온 선거의 계절인데 막오는 공천 경쟁. 공천
공정하게 하셔야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경선합니다. 네. 자, 여야의 선택은 어떤가입니다. 또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또 한 10군데 정도 예상, 10군데 더 이상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개헌 문제도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던지면서 지방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또 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각 당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뭐죠 미투 논란 그것 때문에 복당이 허용이 안 되면서 세 사람이죠 지금 박원순 현 서울시장,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이 세 사람이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맞죠? 예. 어느 분이 제일 유리해요? 어느 분이 유리한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제일 잘 알겠죠. 예. 우상호 전 원내대표, 박영선 네. 의원님,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다 네. 국민적 지지도도 높고 또 하면서 정치적 역량 충분히 다 발휘하셨고 또 정책적 역량들도 발휘하셨고 네. 또 리더십도 뭐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재선하는 동안에 서울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또 사랑도 받았고 네. 그래서 정말 용호상박. 세 사람이요 다. 예, 누가 돼도 사실 서울시 잘 끌어 나갈 수 있다. 근데 민주당 경선 룰에 결선 투표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것 최종 때문에 확정되지는 논란이 된 거. 않았는데 아직 확정 안 지금 됐어요?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예. 그렇게 되면 결과는- 결선 투표하게 되면 어느 분이 유리할지 알 수 없는 건가요? 근데 그 룰을 지금도 안 정했다는 게 사실 조금 아이러니컬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에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경기도는 하위 가능성이 높아졌고 박원순 시장은 본인은 받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겠다고요? 아직까지 모르지만 지금 말하는 걸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네. 김경수 의원을 전략 공천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지금 어떤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떤 지역은 이제 경남이나 이런 데는 좀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안 하니까 이제 김경수 의원을 갖다 전략 공천하면 될 것 같다는 건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미투 이 논란이 지난번에 우리 김희정 전 의원이 미투가 정상회담보다 더 이제 영향이 클 거라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난주만 해도 컸는데 지금 이제 또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이슈들이 터지니까 그래서 뭐, 예. 지금 보니까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 거기는 워낙 안희정 지사부터 이제 박수현 예비 후보까지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는 생각보다는 지금 좀 잠잠한 것 같고 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뭐 등등이 이제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은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내부 갈등, 내부 경선을 두고 좀 저는 시끄러울 거라고 보고 반대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빨리 지금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좀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현역 단체장을 갖다가 막 주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뭐 해볼 만큼 각자 일단 하는 거기 민주당 때문에 얘기부터 좀 각 예. 당을 다 얘기하셔. 일단 그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박원순 시장이 좀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문제 없을 것 김희정 의원이 한번 좀. 예, 미투 잠깐 미투 말씀드리고 얘기하실래요? 한다면요. 예. 미투가 이제 전 영향이 있다고 본 게 네.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오려고 마음먹었던 후보들이 주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죠. 포기하게 되고 이미 그렇죠. 그 미투 영향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판세가 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충청권만 해도 나오려고 했다가 이를테면 안희정의 친구, 안희정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박수현 많은 후보들이 있잖아요. 박수현 대변인 포함해서, 전 대변인 포함해서. 그래서 이미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 민병두 의원도 포기한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에서는 의원직 만료하고 있는 거고 사퇴를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나 이런 걸 떠나서도요. 네. 박원순 시장 아까 이제 뭐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다, 뭐 용호 상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이시니까 곤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3자적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불리한 쪽에서 결선 투표하자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이 현역은 10% 감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민주당 룰이 그래요? 네, 룰이 그렇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네. 결정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의원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유리한 박원순, 원래 유리한 후보는 침묵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입장이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이게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 당에서 이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4-5명일 경우에 2-3명으로 줄여서 결선 투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후보가 3명이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뭐 경선을 하고 결선 투표 갈수록 당의 이 지방선거의 흥행몰이가 되기 때문에 당에서 그거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죠, 민주당에서. 3명이니까 결선 투표하지 말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실제로. 그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네 사람,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님 나오셨을 때 하고 네. 또 3분 나왔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현역 마이너스 10점이 있지만은 10%? 여성 가산점이 또 있거든요. 10점이 박영선 박영선 의원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제로네요. 신인 가산점도 있는데 신인 가산점이 현역 의원들이 광역 단체장 나갔을 때 그 신인 가산점이 우상호 의원이 제일 불리하네. 아마도 그러니까 현재 룰대로 하면. 사선 여성 의원한테도 10% 가산점이 있습니까? 여성은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요? 트랙이 달라지면 트랙이 달라지니까. 예, 트랙이 네. 달라지면은 이 가산점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선거 운동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이 가산점들은 주는 게 현재는 맞다고 지형상으로 보여지고요. 여론조사 지표로 봐도 실제로 박원순 이제 시장이 현재는 유리한 객관적으로 지표상에는 그렇는데 선거라는 게 이제 늘 가봐야 하니까. 특히나 이 민주당의 경선은 네. 상당히 큰 선거에서는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당심들이 작용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뭐 결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에 내가 양보했는데. 그거는 양보가 아닌 사실은 물론 뭐 양보라고 하지만 양보 그 당시에도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네. 안철수 대표가 그때 다 대선 나가겠다고 포기한 거지. 그 당시에. 그렇죠. 서울시장 하겠다고 끝까지 했으면 경선하는 게 맞았죠. 그걸 갖고 양보를 하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네. 우리 당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으면은 그걸 양보로 인정을 받아서 상당히 재미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당의 당을 창당을 해서 다른 당에 가 있으면서 그걸 양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염치 없는 짓이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은 네. 뭐 내가 뭐 양보받을 생각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럼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그래도 폭발력이 적지는 않겠으나 네. 그때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분명히 저는 많이 다르다고 차이가 봅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고 네. 다만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존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구도가 좀 바뀌는 건데 저는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도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민병두 의원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네. 저는 재미있을 게 뭐냐면 아무래도 피로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재선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좀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누구 한 명이 조금만 불만 지피면 우상호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한 명이 바람 일으켜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2명, 게다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또 뭔가 좀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민병두 의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는 좀 있지 않나. 그래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선거가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 주신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좀 있는 듯해 보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벌써 몇 분이니까 3분이죠. 또 3분이나 홍 대표가 회심의 카드라고까지 그냥 다 했는데도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또 안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아직 후보를 못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국당 후보를 못 내게 되나요? 우리 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1당인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쩌면 현재까지 지금 아까 8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당의 경선이 우리 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이 현재까지로 보면 곧 본선이나 다름없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당원이나 시민들의 표심도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아니 한국당이 진행될 수도 후보를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당이 남은 카드는 제가 볼 때는 후보 안 내게 되면 진짜 어떡해요? 어디서 정말 참신한 누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면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김용태 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김용태 의원? 그전에 거론된 사람이 김용태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이런 분이 나경원 의원 지금 분위기상 출마 안 하실 것 같고 김용태 의원이나 누군가 현역 서울시의 의원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분위기에서 당선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이제 나올 내가 수도 있다.
국회의원 배지 결심하면은. 뗄 결기로 나오게 되면 한번 또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민주당이 너무 유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네, 않습니다만 글쎄 말이에요. 또 어떤 바람이 불고 그렇죠. 80일 뒤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김용태이든 뭐 김성태 의원도 솔직히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다 강북의 삼선 의원이 원내대표 계속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은 아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김용태 의원이나 누군가 용기를 낸다면 재선 중이라도 한번 저는 붙어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야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권력층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의원 같은 카드도 좀 참신한 카드인데 물론 쉽지는 않겠으나 김유정 전 의원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박원순 시장이 뭐 재선하면서 잘 해왔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간의 여론을 보면 재선까지 잘해왔지만 그러나 굳이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한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3선을 해야 되느냐? 3선까지 굳이 해야 될까? 바꿔볼까?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끄떡끄떡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글쎄. 잠깐만요. 그래서 이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이제 그런 결선 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경선의 룰이 국민 선거인단 50%, 당원 50%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누가 이렇게 이 점유율이 높은가에 따라서 굉장히 치열한 이제 경선이 될 것 같다. 조직 선거도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자유한국당에서 제1야당이 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낸다면 그거는 뭐 집권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든 저는 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반기를 들고 홍준표식 독재적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많은 중진 의원들이 후보 못 구하면 대표가 나가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홍준표 또 대표가 하나는 서울시장 그렇죠.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벌써 연탄가스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얘기 들면은 또 이제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못 내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글쎄 나간다고 말이에요. 마음 먹었을 때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전현직 지방의원들도 영입을 네, 했고 많이 했더라고요. 당원들도 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 뭐 800명 가까이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곰팡내 나는 한국당에서 잘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며 그랬더니 또 그 당에서는 대변인명의 논평이 그거는 분리수거 잘해가셨다. 이렇게 또 막말 공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참, 서로 선거대회는. 그렇게 치열한데 자유한국당에서 누구 좋으라고 후보를 안 내겠어요. 서울시장 후보를. 그러니까 그건 또 내야 되는 것이 또 아니, 제1야당의 후보가- 책무이죠. 근데 후보가 나와야 낼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사람이. 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는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상황은. 반대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 진보 성향표를 조금이라도 가져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 선거라는 게 상대적이고 또 80일 뒤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래요. 예, 80일은 긴 기간입니다. 실제로 좀 짧았으면 좋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80일간 세계 일주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긴 일주 기간이고 아니에요. 상황 선거는 지금 더군다나 이 SNS가 활발한 지금 현대 사회 선거는 네. 정말 또 뭐 하루 아침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대단히 긴장하면서 신중하게 지금 하나하나 논의들을 하고 후보들도 뭐 경선도 붙이고 서울은 전략권 저는 어디 안 조사하고 나오시죠? 저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전남도지사도 많이 빈것 같은데. 전남도지사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계호 의원이 그래요. 당에 이게 권고를 받아들여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남도지사 지역 이제 다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몇 분들이 나와서 또 그래요? 활발하게 하고 근데 있고. 저기 뭐야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 지금 차출원이 나오는데 유승민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도 그 당내 김관영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서울시장, 유승민 경기지사 뭐 경기지사? 이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떨어진 대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바른미래당이 이제 조금 이 선거를 붐업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은 부산시장 나가야 되나요? 거기는 후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얘기하시죠. 그런 예. 상황인데 유승민 대표의 경우에는 전혀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선거를 지켜내겠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데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하겠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선거 지원하겠다. 그렇죠. 선거 지원은 누군가는 또 있어야지 또 그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박주선 되니까요. 대표 있잖아요. 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런 예.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에서는 유승민 이제 원래 이제 바른 정당
그 출신의 그 측근들이나 주변 인사들의 경우에는 나가려면 서울시장을 나가지 하필 왜 유승민 대표에게는 경기지사 얘기를 하느냐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합이라는 게 조직과 그다음에 이 비용, 금전의 문제가 이 전부 다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당직자들은 하부 당직자는 하부 당직자들대로 또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다가 선거 지나간다 이런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들이 넘치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좀 대중성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요. 한국당은 지금 하여튼간에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이 문제로 또 중진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이 말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제가 봐도 좀 거칠고 좀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판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홍준표 대표만의 문제는 아닌 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뒤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것은 좀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이 지역은 어쨌든 간에 사수하겠다는 게 있는 거고. TK는 없죠. 그리고 PK도 이번에 사실은 민주당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서병수 현역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거고 저는 만약에 오거돈 대 서병수의 리턴 매치가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오거돈 후보가 무소속이었지만 겨우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경우는 해볼 만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둘 사이가 부산은 또 부산 현지에 또 이 조직과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하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김경수 의원이 나오면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지만 홍준표 대표의 그 측근 그 양반 그분이 나오는 유난하면 안정했으면 안정해졌는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현역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한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저는 박완수, 윤한홍 의원 둘 다 해볼만 한 건데 다만 김경수 의원과 붙으면 여론조사는 좀 유리하다고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거품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사실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만약에 다 자유한국당이 가져온다 그러면 그 여파가 뭐 충남지사라든지 또는 뭐 인천, 경기 해볼 만한 군데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경남 선거, 도지사 선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강력히 지금 그 추천을 하고 거의 있고 대세인가 보죠? 거의 뭐 그 김경수 의원이 나가면은 거의 많이 제법 큰 표차로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대표는 일찍이 처음에는 뭐 전국에 6석 을 본인의 이 성과로 이렇게 걸었는데 나중에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경남도지사를 본인의 이 신임 투표로 신임 구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지면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전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남도지사만 지는 거 아니라. 그렇게 꼬리를 쏙 내리시더라고요. 하여튼 선거 얘기하면 더 흥미로운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뽑는 거니까. 근데 이 국회에서 싸우고 그런 거 얘기하면 듣기 싫고 말이죠. 우리 국회 방송입니다만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사진 한 컷 준비한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가번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뭐죠, 수현님? 예, 자유한국당 그 지도부에서 울산 경찰청을 항의 방문 간 겁니다. 그래요? 울산 경찰청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발부받아서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나가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시장이 동생 뭐 비리와 관련돼서 뭐 이게 그래요? 해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이거를 그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이 경찰을 향해서 광견병 걸린 미친 개 이렇게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비난한 예. 기사가 가지고 지금 네. 경찰청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지금 그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선거를 치르고 또 이 그 여야가 갈려서 정치적 그 논쟁을 벌인다 해도 대결을 벌인다 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보수 당에서 국가 체제, 기본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을 광견병 걸린 미친 개에 비유하는 것은 아무리 어떻게 변명을 해도 그거는 참 그 용납하기 어려운 네. 그런 표현들을 제1야당의 대변인은 결국 그 당의 우리 그 김정은 의원님, 조재성 의원님 다 대변하셨습니다만은 당의 의견을 가지고 당의 의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의 네. 의견을 그렇게 낸 건데 정말 이거는 개탄스러운 일이다. 자, 김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묘한 건데 지난주에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네 번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저기는 지금 중임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6년 임기에 12년을 하고 그 네. 중간에는 친구인 총리가 대통령을 했다가 다시 지금 12년째 들어서는데 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24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되고 아마 저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는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짜르 역할을 계속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시진핑 국가수석은 개헌을 해가지고 국가수석의 연임 규제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신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황제, 네. 푸틴은 차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우리도 연임 규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스트롱맨들은 저렇게 장기 집권체에 들어갔고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로서도 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한 과거의 공산국 국가들 아닙니까? 예. 이 장기 집권 지도자를 보면서 좀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장기 듭니다. 집권은 항상 부패하는데 그러니까요. 두 나라는 어떤지 하여튼 또 절대 권력은 지켜보죠. 절대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20일이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이 지금 부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네. 부친을 찾아뵙고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31년 만에 사과였고요. 너무 늦게 와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지난 10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5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감도 있고요. 송구하다고 했더니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께서 오늘보다 어제 왔으면 더 좋았겠다. 정말 그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그에 앞서서 15일 날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 백남기 농민 그 가족 찾아가서 사과하려다가 거부당했어요. 진정성 없는 사과 못 받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모습인 것인지 사과가 아니면 정말 정치 쇼인 것인지 정권의 코드 맞추기인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하다가 긴 세월 동안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 요청한 것도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눈앞에 두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가장 높은 이 순간에 가서 사과하는 그 모습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진정성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새벽에 어제 밤중이죠. 우리가 손으로 뽑았던 우리 투표를 해서 뽑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죄를 졌으면 사과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는 뭐 근현대 국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왕조시대 때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이제 종식되고요. 국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러한 국가개혁의 틀, 정치개혁의 틀, 그런 부분들, 정치권에서 개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들 모두가 좀 마음을 모아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치토론 왈가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